부산 자갈치 시장은 늘 그렇듯 새벽부터 북적였다. 바닷바람이 비릿하게 스며드는 가운데 상인들은 얼음을 뒤집어 쓴 고등어와 갈치를 내놓고 목청껏 호객을 외쳤다. 그 속에서 박민호 45세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손에 굳은 살이 가득하고 얼굴엔 늘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두 아이의 학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선 쉴 수가 없었다. 사장님, 오늘은 좀 더 깎아주세요. 단골 손님의 말에 민호는 무겁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팔아도 남는 게 거의 없었지만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어야 했다. 그것이 서민의 삶이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시장 한복판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시장 입구에 멈춰 선 것이다.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일제히 내렸다. 똑같이 무전기를 찬 채 두 눈을 번뜩이며 시장을 정리하듯 길을 열어갔다. 이게 먹고 영화 촬영이라도 하나? 상인들이 수군거렸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시장은 순식간에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해졌다. 마침내 중앙에 선 차의 문이 열렸다. 흰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을 한 노부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이는 70을 훌쩍 넘은 듯 보였으나 기품이 넘쳤다. 그녀가 걸음을 옮기자 수행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저런 사람이 왜 이런 재래시장에 온 거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다. 그 노부인의 눈길이 민호에게 꽂히자 수행원들이 일제히 민호의 앞을 막아서더니 허리를 굽혀 인사한 것이다. 회장님 이분이십니까? 그래. 내가 찾던 사람이 맞다. 순간 민호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바닥에 쨍 소리를 냈다. 시장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민호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노부인을 바라봤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생선 장수일 뿐인데 왜 이런 대접을 받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노부인은 미소를 머금은 채 다가왔다. 박민호 씨 맞지요? 예? 저를 아십니까? 오래 찾았다. 드디어 만났구나. 민호는 순간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거대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박민호의 하루는 늘 새벽 4시에 시작됐다. 자갈치항에 도착하면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바닷가에서 경매가 열렸고 그는 손에 쥔 몇 푼 없는 돈으로 겨우 생선을 사들였다. 생선을 고르는 손길은 거칠고 빨랐지만 마음은 늘 조급했다. 조금만 방심하면 다른 상인들에게 좋은 물건을 빼앗기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가게로 돌아오면 그는 아이스박스를 열고 생선을 가지런히 늘어놓았다. 비릿한 물이 바닥에 흘러내렸고 손끝은 늘 얼음에 시려 감각이 무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매일같이 오늘은 잘 팔려야 할 텐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두 아이의 학비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양어머니의 약값이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빚은 쌓여만 갔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날도 장사를 마치고 가게 셔터를 내리려던 순간 검은 승용차가 그의 앞에 멈췄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낯빛부터 무서웠다. 박 사장, 이번 달 이자 준비했겠지? 앞장선 사내, 바로 고리대 금업자 장도혁 50세였다. 날카로운 눈빛에선 잔인함이 묻어났다. 민호는 급히 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내 건넸다. 그러나 도혁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이게 다야? 약속한 금액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 도혁 씨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민호는 땀에 젖은 손으로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다. 그러나 도혁은 민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나는 동정심으로 돈을 빌려준 게 아니야. 기한 못 지키면 가게며 집이며 다 넘어가는 거 알지? 민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주변을 지나던 시장 사람들은 애써 모른 척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연민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아이들 학비라도 어머니 약값이라도 마련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도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발길로 민호의 어깨를 툭 차올렸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음 달까지 못 갚으면 너랑 네 새끼들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다. 도혁 일당이 떠난 뒤 민호는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어깨는 무겁게 처졌고 손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순간 그는 절망 속에서도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한다. 이 가족만큼은. 그날 오후 자갈치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며 사진을 찍고 상인들은 더 크게 목청을 높여 장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박민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다. 조금 전 장도혁에게 무릎까지 꿇었던 수치심과 공포가 가슴 깊숙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민호는 생선 손질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릿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바람조차 그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졌다. 내 인생은 왜 이리도 벗어날 길이 없는 걸까? 그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그때였다. 가게 앞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5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가 길 한가운데 서서 울고 있었다. 한 손에는 작은 인형을 꼭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허공을 허우적거렸다. 아이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얘야, 무슨 일이니? 민호는 칼을 내려놓고 서둘러 아이에게 다가갔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끊임없이 흘렀다. 민호는 아이의 등을 다독이며 차분히 말했다. 괜찮아. 울지 마. 아저씨가 엄마 찾아줄게. 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이의 보호자는 보이지 않았다. 시장은 늘 붐볐지만 정작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러 허둥대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민호는 아이를 안고 시장 한복판을 돌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아이 부모님 안 계십니까?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였지만 아이의 부모는 나타나지 않았다. 민호는 마음이 불안해졌다. 설마 이 아이가 버려진 건 아닐까? 그 순간 멀리서 노년의 여인이 급히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이는 70은 넘어 보였으나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세련된 옷차림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아이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았다. 은지야,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아이의 울음은 멈췄고 안도의 숨소리만 거칠게 흘러나왔다. 민호는 상황이 해결된 듯해 안심했지만 그 여인의 눈길이 순간 자신에게 머무르는 것을 느꼈다. 짧았지만 묘하게 오래 남는 시선이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니 사장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노부인은 아이를 달래며 부드럽게 말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본 거죠. 민호는 머쓱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노부인의 눈빛은 여전히 그를 떠나지 않았다. 잠시 후 아이와 함께 노부인은 민호의 가게 앞에 다시 찾아왔다. 고마움의 표시라도 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 소개를 드려도 될까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장사 준비도 해야 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동시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노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을 꺼내 민호에게 건넸다. 언젠가 필요할 때 쓰세요. 제 이름은 이정화라고 합니다. 민호는 순간 낯설고도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처음 보는 여인인데도 어쩐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얼굴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간단한 저녁을 먹었다. 작은 방은 좁고 낡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유일한 위로였다. 그러나 양어머니의 기침소리가 들려오자 그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다.
민호야, 또 고생했지? 미안하다. 나 때문에. 아닙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 겁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도 그의 눈빛에는 절망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밤이 깊어갈 즈음 민호는 책상 위에 올려진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낮에 만난 노부인이 건넨 손수건. 그 위에 새겨진 이니셜은 분명 J, H 였다. 이정화? 민호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단순히 길을 잃은 아이를 돌려보낸 사건일 뿐인데 왜 그 여인의 눈빛이 이렇게까지 마음속에 남아있는 걸까? 그는 알지 못했다. 그날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뒤 박민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부산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왔다. 양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것이다. 늘 강단 있던 노모는 산소 마스크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의사들은 긴급 수술을 권했다. 수술비는 최소 3천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의사의 차가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호의 머리는 새하얘졌다. 가게 장사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다.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삼키던 그는 병원 복도를 오가며 발만 동동 굴렀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민호에게 서류 한 뭉치를 건넸다. 환자 보호자 맞으시죠? 환자분의 과거 진료 기록과 입양 관련 서류가 같이 보관되어 있더군요.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세요. 민호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입양이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오래된 종이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낡고 바랜 기록지에는 또렷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출생아 남아 이름 박민호, 생부 강현호, 생모 이정화, 양부 박성진, 양모 최영자. 민호의 심장이 요동쳤다. 자신이 지금껏 친부모라고 믿었던 이들이 사실은 양부모였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민호 씨,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바로 며칠 전 시장에서 만난 이정화 할머니가 병실 입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떨리고 있었다. 여기가 어떻게? 민호가 말을 잇지 못하자 정화는 천천히 그의 앞에 다가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생모 이정화. 떨리는 손끝이 종이를 따라 움직였고 그녀의 목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민호야. 민호는 얼떨떨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이름이 이정화 그런데 회장님 이름도. 정화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를 적시며 흘러내렸다. 그래. 나는 내 친어머니였다. 30해 전 놀이공원에서 널 잃어버렸어.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내 얼굴을 잊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민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박씨 집안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저를 친자식처럼 길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어머니라고요? 정화는 무릎을 꿇으며 민호의 손을 붙잡았다. 내가 믿기 힘들다는 것 안다. 하지만 이 서류가 증거다. 그리고 내 얼굴, 내 눈빛, 현우와 나를 꼭 닮았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다. 그럼 제 인생은 뭐였습니까?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전 평생 가난과 빚에 허덕이며 살았는데 제 친어머니는 재벌 회장이었다는 말입니까? 정화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내 죄다. 너를 지키지 못했고 끝내 잃어버렸다. 내가 가진 부와 힘은 내가 없던 세월 동안 아무 의미가 없었다. 병실 문 앞에 서 있던 장도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의 입가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재벌 회장의 잃어버린 아들이라. 이건 내가 크게 써먹을 수 있겠군.
민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양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다시 들리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지금은 아무 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수술비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정화는 눈물을 훔치며 단호히 말했다. 그건 내가 책임진다.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기 위해서라도. 그날 밤 병원 복도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민호는 차가운 벤치에 앉아 멍하니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J, H 라는 이니셜이 수놓인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느꼈다. 자신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을. 병원의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았다. 박민호는 여전히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그의 가슴속 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내가 정말 저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말인가? 그럼 지금까지의 내 삶은 뭐였단 말이지? 머릿속은 온통 물음으로 가득했다. 잠시 후 이정화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민호야, 이제는 숨길 수 없다.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펼쳤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신문기사와 사진, 그리고 사건 기록지가 가득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정화가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남자아이를 아는 모습도 있었다. 아이의 눈매와 이마선은 놀라울 정도로 민호와 닮아 있었다. 이 아이가 바로 너다. 너는 내 아들이었다. 30해 전 놀이공원에서 순식간에 내가 사라졌다. 경찰을 동원하고 사설 탐정까지 써가며 찾았지만 끝내 널 찾지 못했다. 민호는 사진을 움켜쥔 채 숨이 막히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전 유괴라도 당한 겁니까? 정화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범인을 끝내 잡지 못했지. 그 후 넌 입양되어 지금의 가정에서 자란 거야. 너를 길러주신 양어머니와 아버지는 좋은 분들이셨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한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민호의 가슴은 뒤엉켰다. 평생을 빚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제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기도 힘들었고 양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제 친어머니는 재벌 회장이었다고요? 대체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정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대성그룹의 회장이 되었다. 그러나 부와 권력은 내가 없는 세월 동안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저 매일같이 신문 속 아이 찾기 광고를 내고 시장을 기웃거리며 내 얼굴을 찾아 헤맸다. 그런데 며칠 전 자갈치 시장에서 내 모습을 보고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너는 현우를 닮았으니까. 민호의 심장은 거세게 요동쳤다. 현우라는 이름은 바로 그의 생부의 이름이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볼을 어루만졌다. 너는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자 내가 살아있는 이유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병원 건물 맞은편 어둠 속에서 장도혁이 모든 것을 엿듣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며 비열하게 웃었다. 재벌 회장의 잃어버린 아들. 이건 돈 냄새가 진하게 나는구만. 이걸로 박민호를 쥐락펴락할 수 있겠어. 아니, 어쩌면 대성그룹까지도. 그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민호를 범죄자로 몰아세워 그의 인생을 다시 무너뜨리고 동시에 정화 회장을 협박해 거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이었다. 한편 민호의 마음속 혼란은 극에 달했다. 그는 정화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아이들은요? 양어머니는요? 제가 지금껏 살아온 삶은 거짓이었다는 겁니까?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나는 억지로 널 데려오고 싶지 않다. 다만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전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내 곁에 있겠다. 민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눈앞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양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겹쳐졌다. 돈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켜야 할 건 지금 내 가족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세상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장도혁은 민호의 사진과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정보를 모아 은밀히 퍼뜨리고 있었고 언론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박민호는 더 이상 평범한 시장 상인이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거대한 권력과 재산 그리고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던져지고 있었다. 그날 밤 병원 창밖에는 여전히 빗방울이 맺혀 있었다. 민호는 혼자 복도에 서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인생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는 모르는 척하고 싶었지만 이제 운명은 그의 문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었다. 박민호의 삶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몇 날 전까지만 해도 자갈치 시장의 평범한 상인이었으나 이제는 재벌 회장의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소문이 부산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부러움, 그리고 질투로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정작 민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양어머니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고 아이들은 이 갑작스러운 소문에 불안해했다. 아빠, 사람들이 학교에서 이상한 말해요. 우리가 부자래요. 진짜예요? 딸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들이 가게로 들이닥쳤다. 박민호 씨, 당신을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호는 눈을 크게 뜨며 저항했다. 말도 안 됩니다. 전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냉정했다. 이미 증거가 준비돼 있었다. 그의 집과 가게에서 발견된 서류와 계좌 거래 내역에는 장도혁의 이름이 교묘히 얽혀 있었다. 거액의 돈이 오간 흔적, 고리대금 관련 장부, 심지어 가짜로 조작된 계약서까지. 모든 정황이 민호를 범죄자로 가리키고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설마 박 사장이 그런 일을 했다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이미 퍼져나갔다. 유치장에서 민호는 차가운 철창을 붙잡고 눈물을 삼켰다. 이건 함정이다. 장도혁이 한 짓이 틀림없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그때 낯익은 그림자가 찾아왔다. 바로 이정화 회장이었다. 그녀는 면회실 유리창 너머에서 민호의 손을 붙잡으려는 듯 유리창에 손을 대며 울먹였다. 민호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구할 것이다. 민호는 피곤에 찌든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저 때문에 괜히 회장님까지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은 저를 범죄자로 보고 있어요. 정화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다. 이번 일은 분명 장도혁의 짓이다. 내가 가진 힘을 다 써서라도 널 지켜낼 거다. 며칠 후 대성그룹 본사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회장님, 박민호 씨가 진짜 아드님 맞습니까? 범죄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한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외쳤다. 박민호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는 결백하다. 모든 음모의 배후에는 장도혁이 있다. 그녀는 미리 확보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장도혁이 수년간 고리대금으로 서민들을 착취한 증거, 그리고 민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장부와 위조된 서류들. 기자들의 눈빛이 흔들렸고 여론은 급속도로 뒤집히기 시작했다. 한편 장도혁은 당황했다. 젠장, 저 늙은 여자가 이렇게 나올 줄이야. 그는 경찰 내부까지 매수의 사건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정화의 손길은 검찰과 언론까지 뻗어 있었다. 며칠 뒤 경찰은 돌연 태도를 바꿔 장도혁을 전격 체포했다. 장도혁, 당신을 사기와 공갈,
증거 위조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이를 갈며 소리쳤다. 이건 다 박민호 때문이야. 그 자식이 내 인생을 망쳤어. 시장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같이 박민호의 가게로 찾아왔다. 사장님, 우리가 믿는다 했잖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장사 잘 되실 겁니다. 민호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숙였다. 아직 혼란스럽고 믿기 힘들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민호는 병실에 들러 양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어머니의 눈가에 미약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정화는 속으로 다짐했다. 민호야, 이제 남은 건 너의 선택이다. 시장 상인으로 살든 대성그룹의 후계자로 서든 나는 내 곁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호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심하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건 부와 권력이 아니다. 가족과 시장, 내가 지켜온 삶, 그것이 내 뿌리다. 부산 자갈치 시장은 언제나처럼 새벽부터 붐볐다. 갈매기 울음소리와 생선 비린내,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인 풍경은 변함없었지만 그 중심에 서 있는 박민호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절망 속에 허덕이는 생선 장수가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깨달은 사람이었다. 장도혁이 체포되고 그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여론은 급격히 돌아섰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재벌가 잃어버린 아들 박민호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민호는 그 관심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아빠, 이제 우리 부자 된 거예요? 아들 민재가 천진하게 묻자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재야. 우리는 여전히 시장 사람들이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이지.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민호의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다. 그는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진열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돈도 권력도 필요 없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이 아이들과 어머니 그리고 나의 삶이다. 며칠 뒤 대성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정화 회장은 수많은 기자 앞에 서서 선언했다. 박민호는 나의 친아들이다. 그러나 그는 그룹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그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그의 어머니로서 곁을 지킬 것이다. 순간 플래시가 번쩍이며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회장님, 그렇다면 그룹 경영은 누가 이어받습니까? 정화는 담담히 대답했다. 대성그룹은 이미 체계가 갖춰져 있다. 중요한 건 한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켜내느냐에 있다. 민호는 그 장면을 TV로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그는 대성그룹의 부와 권력을 거머쥘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길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시장 상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민호야, 네가 재벌 회장 아들이었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우리 중 누가 그런 사연을 상상이나 했겠노? 사람들의 농담 섞인 말에 민호는 멋쩍게 웃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서 태어났든 결국 제 삶은 여기 시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게 제 길이죠. 상인들은 박수를 치며 그의 잔을 높이 들었다. 그래, 내가 우리 자갈치의 아들이다. 며칠 후 양어머니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 회복실 침대에 누운 그녀는 여전히 힘겨웠지만 눈빛만은 따뜻했다. 민호야, 이제는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주고 싶구나. 민호는 눈물이 차올라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지금껏 저를 길러주신 게 이미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친어머니를 찾았다고 해도 제게 어머니는 언제나 한 분뿐입니다. 양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힌 그 순간 세월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다. 어느 주말 이정화 회장이 시장을 찾아왔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기품은 숨길 수 없었다. 시장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반갑게 맞이했다. 회장님 여긴 어떻게?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들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 회를 직접 사주고 싶어서요. 그날 민호와 아이들 그리고 정화는 함께 자갈치 포장마차에 앉아 식사를 했다.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이 아니었지만 가족의 웃음이 가득한 그 자리가야말로 진정한 연회였다. 밤이 되자 민호는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다. 갈매기가 낮게 날아가고 파도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민호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이제 재벌의 아들이 아니라 자갈치의 아들로 살겠다. 내 뿌리는 여기 이 바다와 시장에 있다. 아이들이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우리 내일은 더 많은 생선 팔자. 민호는 크게 웃었다.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 우리 가족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며칠 뒤 언론은 다시 한번 대성그룹과 박민호의 이야기를 다뤘다. 하지만 이번엔 재벌의 아들이 시장으로 돌아왔다는 제목이었다. 기자들은 의아해했지만 시장 사람들은 모두 알았다. 그것이야말로 민호다운 선택이라는 것을. 자갈치 시장의 새벽 사람들은 다시 분주히 움직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박민호는 여전히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당당함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새벽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야 알겠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돈도 권력도 아니다. 바로 가족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순간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